이상한 낌새를 챈 이랑진군이 집사한테 물어보는데 이랑진군이 수상한 놈 못 봤냐? 그러니까 수상한 놈은 못 보고 주인님이랑 똑같은 녀석이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수상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총총합니다. 다시 서유기 이야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번에 서유기 마무리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유기랑 봉신년이랑 세계관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보다 보면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봉신년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도 급해지고 그리고 말도 빨라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서유기는 조금 여유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보시기 답답하신 분들은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유기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불교 세계관, 이게 인도 세계관 아니겠어요? 요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불교 세계관도 엄청 복잡하고 이 단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서유기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서유기 세계관에는 세상이 4개의 큰 대륙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쪽에 동승신주, 서쪽에는 서우하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북쪽에는 북구노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모든 세상에 인간들이 살긴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남선부주라고 보시면 되고, 서우하주에는 이제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제자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대륙 사이에는 넓은 바다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이 태어나는 곳이 동쪽에 있는 대륙 동승신주가 되겠습니다. 동승신주에 있는 화가산 꼭대기에 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돌이 오랫동안 연기와 전기를 받으면서 돌이 쩍 갈라지더니 거기서 알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던 책에서는 돌이 갈라지면서 손오공이 뿅 나오는 거였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알이 나오고 이 알이 원숭이 모양으로 변하면서 돌 원숭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온 세상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절을 하는데, 얘 눈에서 금색 빛이 등대 불빛처럼 이렇게 쫙 비치는 거예요, 세상을. 이 불빛이 옥황상제가 사는 영소보전이라고 있는데 그곳까지 빛이 쫙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옥황상제가 눈이 부셔갖고, 야 저거 뭐냐? 그랬더니 주변에서 돌에서 나온 알이 원숭이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옥황상제도 이때까지는 야 영물이 태어났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줘요. 돌원숭이가 화가산에서 다른 원숭이들이랑 놀다가 심심해져서 어느 날 자기들이 노는 개울물의 근원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신나갖고 가는데 그 끝에는 폭포가 있었죠. 폭포를 보고서 그 어떤 원숭이 중에 한 명이 야 여기 폭포에 용감하게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는 애 우리가 왕 시켜주자.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다 동의해요. 야 그럼 누가 갈래? 누가 갈래? 근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지. 그때 돌원숭이가 손을 딱 들면서 내가 가겠다. 그러더니 폭포 안으로 싹 뛰어듭니다. 근데 폭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돌로 만든 그릇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생필품들이 웬만큼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돌원숭이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야 걱정 마 다 내려. 그리고 다 같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묵자. 그러면은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 천둥번개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돌 원숭이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원숭이들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기숙사가 생겼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돌 원숭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다른 원숭이가 갖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돌 원숭이가 이렇게 매일매일 즐겁지만 언젠가 나도 죽을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너무 서럽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원숭이가 인간계에 가면은 죽지 않는 방법을 수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듣고 기쁜 마음에 길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떠날 때 원숭이들한테 저기 대나무들 잘라갖고 뗏목도 좀 만들고 나 가게 과일이랑 이런 도시락 좀 챙겨와라. 그래갖고 비상식량이랑 챙겨가지고 얘들아 다녀올게, 형 갔다 온다 이러면서 멋지게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되죠. 아까 손오공이 태어난 곳이 동쪽에 있는 동승신주라고 했잖아요. 손오공이 바다를 건너서 가다 보니까 남부섬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인간을 보게 되는데, 일단 무서운 표정 지어서 사람 옷을 뺏고 그 옷을 입고 사람인 척 하면서 말도 배우고 뭐 예절도 배우고 이러면서 남부섬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도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데 보니까 여기는 글렀어, 남부섬주는. 왜냐면은 사람들이 죄다 자기 이익이랑 명성, 명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불로장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을 하면서 남부섬주를 이렇게 뒤지는데 남부섬주에는 도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넓은 바다가 나왔어. 맨 처음에 화가산에서 넘어올 때처럼.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야겠다 싶어서 배를 타고 다시 가게 되는데 서우하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서우하주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부처님 제자들도 수련을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서우하주에 도착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나무꾼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도수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무꾼한테 가서 제발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니까 그 노래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저기 수보리조사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내가 배워갖고 부르고 다니는 거라고. 그리고 그분 보면은 밑에 제자들 많더라. 너 도 닦고 싶으면 가서 배워와라. 손오공이 나무꾼한테 같이 가자고 해요. 근데 나무꾼이 자기
못 간대. 현실 세계의 일이 너무 급하고 일이 많고 나이 든 어머님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 근데 손오공이 얘기를 하죠. 아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냐.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 여기서 뭔가 그 서유기에 숨겨진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닦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현실에 있는 일들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 아무튼 나무꾼이 얘기를 해줘서 수보리 조사를 만나러 가는데 수보리 조사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래요. 그래서 수보리 조사 집 앞에서 얼쩡대니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웬 소란이야! 그래서 돌 원숭이가 제가 사실 돌을 닦으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안 그래도 스승님이 문 밖에 나가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너였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수보리 조사를 만나가지고 수보리 조사가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동승신주에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야 뻥치지 마! 거기 옆 동네도 아닌데 네가 거기서 어떻게 오냐? 이게 바다가 그냥 제가 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뭔가 그 불교의 그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보통 넘을 수 없는 바다인가 봐요. 근데 얘가 그 바다를 2번이나 건너서 왔다고 하니까 수보리 조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런숭이가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고생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는지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수보리 조사가 이해를 하고 오케이 그럼 나의 제자를 삼아주마. 그러면서 너 이름 있니? 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름 지어줄게. 이름 손오공으로 해라. 요렇게 이름을 얻고 수보리 조사의 제자가 됩니다. 그날부터 손오공은 수보리 조사한테 수업을 받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제 봉신년이 때도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업이라는 게 막 무술을 배우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강론이라고 해갖고 계속 진짜 말 그대로 수업이 학교 공부처럼 선생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얘기하시면 그걸 들으면서 내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오공이 어느 날 작은 깨달음을 얻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조사가 너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도술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도술은 어때? 저런 도술은 어때? 얘기하는데 손오공이 다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불로장생 오래 사는 거. 나는 이거만 하나면 된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수보리 조사가 불로장생 그런 건 없다 이놈아. 그러면서 이 못난 놈 그러고서 머리를 3대를 딱 때리고 뒷짐지고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는데 다른 제자들이 와갖고 야 너 때문에 스승님 화나셨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만 손오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사실 나를 3대 때린 거는 한밤중에 삼경에 찾아오라는 걸 뜻하고 내가 앞문을 잠글 테니까 뒷문으로 와라. 요런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서 한밤중에 찾아가는데 수보리 조사도 실제 그런 뜻이었어. 그렇게 이제 도술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보리 조사 뭔가를 알려주고 손오공 혼자 운기를 하면서 도술을 깨우치게 되죠. 이때 근두운 타는 법도 배워요. 어느 날 동료들이 와갖고 너 요즘 도술 연습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보여줘라.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하도 옆에서 보여달라고 해갖고 소나무로 변신을 하고 그걸 보고 제자들이 막 우와 이러는데 수보리 조사가 뭔가 그 수업장이 시끄럽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봤더니 손오공이 도술을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손오공한테 막 뭐라고 야 너 진짜 생각이 짧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네가 도술을 못하는데 다른 애가 도술한다고 생각하면 너 어떻게 부럽겠지.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은 괜히 시샘을 하게 될 거고 이것 때문에 괜히 원한을 사갖고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 자식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야 스승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보리 조사가 난 여기서 되게 대인배인 줄 알았어. 괜찮다. 벌은 주지 않겠다. 하지만 대신 여길 떠나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의리, 은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단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내가 한번 그런 얘기 들리면은 아주 그냥 너 뼈를 발라버릴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아무튼 심통이 단단히 나가지고 손오공이 알겠다 하면서 하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사실 하산이 아니고 파문이지 파문. 손오공이 화가산에 돌아왔는데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와서 막 호들갑을 떨어. 대왕님 이제 오시면 어떡하니 큰일 났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상한 놈이 지금 우리를 괴롭힌다고. 손오공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녀석 이름은 혼세마왕이라고. 얘가 우리 동료들도 잡아갔다고.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혼세마왕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혼세마왕 나오라고 하니까 혼세마왕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화가산 원숭이 왕이 왔다고 해서 혼세마왕이 갑옷 입고 칼 들고 딱 나옵니다. 근데 손오공이 무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혼세마왕이 꽤 괜찮은 친구던데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면서 칼을 내려놓고 주먹으로 싸웁니다. 주먹 다짐을 하는데 손오공이 싸우다가 승부가 빨리 안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정리하려고 정정당당하게 분신술을 써서 자기를 여러 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혼세마왕을 다구리를 치죠. 그러니까 혼세마왕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손오공이 가서 혼세마왕이 내려놓은 칼을 줍고 혼세마왕을 정수리부터 반으로 쫙 내려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정당당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준비 잘 해왔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면서 뛴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손오공이 잡힌 원숭이들 구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을 없게 하겠다 하면서 원숭이들을 무장시키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잖아. 이거 무기 어디서 구해올까? 그러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근처 왕국에 대장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탁하거나 가가지고
만들어갖고 사오자. 손오공이 되게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샥 날아갑니다. 근둔 타고 날아가는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뭐하러 만들려고 그래? 굳이 뭐하러 부탁해? 내가 뭐 아쉬운 소리? 그냥 몰래 갖고 다 쓸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역시 똑똑해. 그러면서 분신술을 써가지고 다른 원숭이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 있는 무기를 쫙다 훔쳐와서는 얘들아 내가 가져왔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가져가라 해가지고 애들을 무장을 시켜줍니다. 연장 하나씩 챙겨주는 거죠. 손오공도 자기 전용 무기 하나 갖고 싶어갖고 이렇게 막 만져보는데 그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기가 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했더니 다른 늙은 원숭이가 오더니 우리 폭포가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용왕한테 가가지고 한번 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용궁으로 갑니다. 용궁에 가갖고 용왕한테 무기를 좀 달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용왕이 거절하지. 막 싫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손오공이 실력 행사 잠깐 보여주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용왕이 자세가 바뀌는 거죠. 일단 있는 거 다 갖다 줘 봅니다. 막 장군들한테 좀 무겁고 막 좀 센 거 뭐 이런 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들어보는데 옛날에는 무거운 무기가 곧 전투력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 무거운 무기들 다 갖고 나오는데 손오공이 다 가볍대. 막 솜털 같대. 막 몇천 근 막 이런 거 막 갖고 나오는데도 막 다 솜털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용왕이 우리도 이제 무기가 없다 얘기하니까 손오공이 뻥치지 있을 것 같은데 용궁에는 뭐 다 있다 그러던데 설마 없는 거 아니겠지? 죽고 싶은 거 아니겠지? 용왕의 아내가 그럼 저기 뒤에 있는 쐐기둥 그 바닥 다질 때 쓰던 거 옛날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중국에 홍수 물을 다스린 우임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임금이라는 신화 속 인물이 있는데 그 양반이 쓰던 거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주면 어떻겠냐.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막 빛이 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니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용왕이 손오공한테 그러면 저기 뒤에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데 손오공이 갖다 달라고 내가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용왕이 우리가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엄청 무겁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그럼 내가 쓸만할 것 같아.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데 무게감은 좋아. 이게 타격감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두꺼워가지고 이게 두 손으로 들면서 좀 얇고 한 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그 봉이 작아지고 가늘어지더니 휘두를 수 있는 사이즈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봉에 보니까 여의 금고봉 그리고 무게는 13,500근이다.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8.1톤이던데요. 코끼리 한 마리가 5에서 6톤이라고 하는데 새끼 코끼리 두 마리 이제 손오공이 손에 들고 휘두르고 막 다니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좋아해요. 나한테 딱 맞는 무기다. 손오공이 고맙다고 하고 이왕 주던 거 갑옷이랑 다른 것도 좀 주면 안 되냐? 용왕이 진짜 좋은 거 없다. 줄 거 없어. 손오공이 에이 용궁에 없는 게 없다던데 혹시 죽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서 들어 눕습니다. 용왕이 굉장히 짜증나지만 이게 어쨌든 범상치 않은 놈이 왔으니까 일단은 알겠다고 달래주고 주변 바다에 사는 동생들 불러다가 너네가 갖고 있는 것 좀 하나씩 갖고 와 이래가지고 좋은 걸로 갑옷 한 세트 맞춰주고는 손오공을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옥황상제한테 보낼 상소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신나면서 화가산으로 돌아가게 되죠. 화가산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때 6명의 의형제 우마왕, 교마왕, 북마왕, 사타왕, 미후왕, 우융왕을 사귀게 되고 손오공까지 7명의 의형제가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손오공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알고 보니까 저승사자였고 넌 이제 죽어야 된다. 수명이 다 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식들이 날 몰라. 내가 안 죽으려고 도수를 배웠는데 죽긴 왜 죽어! 이러면서 여의봉으로 저승사자들을 빡 다 때려 눕히고 저승을 담당하는 10명의 왕을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나 왜 죽냐 물어보니까 거기 10명의 왕이 그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잘못 보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오공이 웃기시네 이러면서 생사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봤더니 자기 죽을 때가 되긴 했어. 340살인가 살았더만요. 난 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거기 붓 갖고 와. 그래가지고 붓으로 자기 이름 싹 지워버려. 생사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죠. 데스노트에서 이름을 지워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나랑 친한 원숭이 친구들도 데스노트에서 지워주고 그리고 나랑 친한 마왕들 뭐 이런 애들도 데스노트에서 지워주면서 저승의 왕들한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 너네 간섭하지 말아라 이러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10명의 왕은 다 같이 모여서 아까 그 용왕들처럼 옥황상제한테 보낼 DM을 쓰기 시작하죠. 며칠 뒤에 옥황상제가 용왕이랑 그 저승에서 보낸 DM을 보고서 엄청 열받아갖고 이 자식 어떻게 하면 잡아가지고 홍군형을 내줄까 고민을 하는데 태백금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 이야기에서도 보시면은 삼장일행이 난처할 때 중간중간 나와서 도와주는 인물이 있거든요. 태백금성이 나서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대인의 풍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원찮은 벼슬 하나 주고 잘 관리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옥황상제도 좋다고 얘기를 하죠. 손오공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천계에서 태백금성이 딱 오고 벼슬 줄 테니까 하늘로 가자고 합니다. 손오공이 신나서 부하들한테 야 형 이제 진짜 천계 진출 형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천계로 떠나게 되죠. 옥황상제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뭐 이런저런 뭐 불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옥황상제가 필마온이라고 마국간 지킴이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차고 관리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자동차 이제 여러 대인데
그 관리하고 뭐 오일 갈아주고 세차하고 막 왁스칠하고 뭐 시동도 좀 켜놓고 요러는 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손오공은 일단 천계에 왔으니까 너무 기쁘지. 그리고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청소도 하고 막 왁스칠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부하들하고 일 다 마치고 저녁에 회식하는데 손오공이 물어봐요. 술을 한 잔 딱 하면서 야 필마운이 얼마나 높은 자리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애들이 그런 거 없대. 손오공이 순간 벙치는 거야. 아니 왜? 관직인데 왜 높고 낮은 게 없어?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급이 없는 관직이었던. 그리고 막 천계에서는 한직 중에 한직이래. 그러니까 손오공이 빡쳐갖고 술을 마시다가 술상을 팍 엎어버리고 나 안 해! 이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천계에서 왔는데 하계에서는 10년이 흘렀어요. 마치 그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천계에서의 하루는 하계에서 1년이었다. 원숭이들이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막 이렇게 반겨줘요. 손오공이 막 신나서 앞으로는 나 이제 안 할 거야. 나 그냥 저기 안 가도 돼. 나 스스로 옥황상제랑 동급이다 라는 뜻에서 제천대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왕놀이를 계속하게 되죠. 손오공 소식을 들은 옥황상제가 열받아가지고 이번엔 나타하고 나타의 아버지 탁탑천왕 이정을 보내게 됩니다. 나타랑 이정이 와서 손오공이랑 싸우는데 둘 다 손오공 상대가 안 되죠. 나타가 삼두육비로 변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손오공도 삼두육비로 변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분신술을 써서 여러 명을 만들고 나타를 여의봉으로 후려쳐서 나타가 도망치게 됩니다. 손오공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여섯 의형제가 모이게 되고 손오공이 나는 제천대성 할 건데 형님들은 뭐 하시고 형님들도 하나씩 하셔. 그래갖고 여섯 의형제가 하나씩 정하게 되고 자기들을 칠대성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나타가 지고 오니까 옥황상제가 야 그깟 원숭이 하나 처리 못하냐. 그러면서 다른 장수들 다 내보내. 그러니까 태백금성이 전하 대인의 면모를 보이셔야지요. 보니까 아무 관직이나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름만 제천대성이라고 하고 저기 천계 복숭아밭 옆에다가 집이랑 하인도 붙여주고 그래서 일 안 시키고 그냥 돈도 안 주면서 그냥 거기서 탱자탱자 놀으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또 막 씩씩거리다가 알았어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태백금성이 다시 손오공한테 가게 됩니다. 태백금성이 손오공한테 와서 너 그러면은 제천대성 시켜줄게. 가자. 다시 한번 가자. 그러니까 손오공이 또 좋다고 하고 원숭이들한테 안녕 야 형 이번엔 진짜 갔다 올게. 그러고서 인사를 하고 천계로 따라가게 되죠. 천계에 간 손오공은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친구 사귀고 그랬대요. 원시천존 뭐 태상노군 뭐 옥황상제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뭐 폐하 뭐 하면서 어쩌고 막 친한 척하고 자기랑 맘먹을 만한 말 놓고 막 이러면서 친구 많았나 보죠. 그걸 보고 어떤 도사가 옥황상제한테 저 자식 저거 언젠가 사고 한번 칠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하나 일을 맡겨야 된다. 사람이 한가하면 딴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그러면 일감을 뭐라도 하나 줘야겠다 싶어서 너 거기 살고 있는 집 옆에 복숭아밭 좀 지키고 있으라고. 복숭아 관리 좀 하라고 이런 일을 시키게 됩니다. 손오공이 복숭아밭에 가고 설명을 듣는데 복숭아 나무가 총 3,600그루가 있대요. 엄청 많죠. 그 중에서 1,200그루는 열매가 작아서 3,00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거 먹으면은 몸이 튼튼하고 가벼워진대. 신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1,200그루는 6,00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거 먹으면 안개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고 막 불로장생을 한대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1,200그루는 9,00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야 얘네는 뭐 숫자의 개념이 너무 크죠. 이거 먹으면 수명이 천지일월과 같아진대. 천지일월이 뭐겠어? 하늘, 땅, 해와 달과 안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오공이 그걸 듣고는 왠지 중요한 일인 것 같잖아.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어느 날 견물생심이라고 막 하나만 먹어보고 싶어서 같이 시중드는 부하들한테 나가라고 하고서 한 개만 먹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따먹다가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엄청 맛있나 봐. 그 이후로 손오공은 부하들한테 야 여기 내가 볼 테니까 너네 나가서 좀 쉬다 형이 여기 보고 있을게. 그러면서 나무에 올라가서 복숭아를 계속 따먹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복숭아밭을 관리하는 서왕모가 복숭아 파티를 열자. 이 유명하잖아. 봉신연희에도 나오고 막 복숭아 파티 유명하잖아. 반도원 파티. 이거 열려고 밑에 있는 선녀들 시켜서 야 가가지고 복숭아 좀 따와라. 괜찮은 거 잘 익은 거 좀 따와라. 시켜서 가보는데 3,000년짜리하고 6,000년짜리 있는데 9,000년짜리가 하나도 없어. 손오공이 먹은 건 죄다 9,000년짜리였나 봐요. 이 선녀들이 어쩔 줄 몰랐는데 손오공이 나타나서 이거 무슨 일이냐고. 선녀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손오공이 먹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뭐 나무에 문제가 있겠지, 과실이 안 열렸겠지, 뭐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선녀들이 서왕모가 주최하는 파티에 천계랑 불교 쪽에서 VVIP 들어오는 행사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숭아 따로 왔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복숭아 뭐 있고 없고 뭐 그걸 떠나서 그 초대 명단에 나 있냐라고 물어봐요. 나 당연히 VVIP 아니야. 제천대성인데. 그러니까 선녀들이 모르겠다고 하고 손오공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선녀들의 몸을
못 움직이게 도수를 걸어서 묶어놓고는 파티장으로 쫙 가게 됩니다. 파티장에 도착해서는 거기 막 셰프랑 뭐 직원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잠벌레를 소환해가지고 다 죄어버리고 파티장에 있는 신선들이 먹는 술이랑 음식들을 죄다 거덜내서 취해가지고는 막 비틀비틀하면서 파티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태상노군네 집으로 왔어. 그래서 손오공이 뭐야 여기 우리 집 아니네? 아이 뭐 그래 괜찮아 뭐 어때? 여기 태상노군한테 한번 인사하려고 했는데 잘 됐구만. 그러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태상노군은 뭐 하고 있었냐? 연등도인이랑 같이 신선들한테 강의하는 중이었는데 손오공이 비틀거리면서 작업실로 가보니까 태상노군이 정성껏 구워둔 선단, 신선들이 먹는 선단이 호리병 5개에 가득 들어있었대요. 이게 또 선단을 보니까 또 하나만 먹어야지 하다가 하나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죄다 먹어버렸네. 그래서 아차 싶어갖고 나 이제 1000개선 못 있겠다 싶어서 그냥 화가산으로 돌아와 버리게 됩니다. 하계에는 이미 100수십 년이 지났는데 뭐 원숭이도 그대로 있지. 왜냐면 그 생명부에서 이름 다 지어줬잖아요. 원숭이 부하들이 환대하면서 파티를 열어주는데 하계에서의 술은 너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그동안 1000개에서 고급 술만 먹다가 저도 술은 잘 모르지만 막 와인 같은 것도 막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참 맛이 없다. 원숭이들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거 먹고 다녔길래 그러냐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 그래 지금 파티장에 어차피 지금 다 잠들고 있을 테니까 형이 가갖고 좋은 술 좀 몇 병 들고 올게. 그래서 1000개로 올라가서 술을 훔쳐오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복숭아밭에서 도술에 걸려있던 선녀들이 도술이 풀려서 서왕모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서왕모는 옥황상제한테 가서 요거를 이릅니다. 옥황상제가 서왕모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복숭아 파티장에서 셰프가 와가지고는 누가 우리를 잠재우고 술이며 음식이며 다 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파티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태상노군이 와가지고 누가 내 거 선단 죄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옥황상제가 드디어 폭발한 거죠. 야 안되겠다 손오공 잡아와 이 자식 안되겠어. 이래가지고 나타랑 뭐 이정이랑 사대천왕이랑 뭐 하늘을 대표한 막 별자리 장수들이랑 해가지고 죄다 끌고 와가지고 한바탕 싸우게 되는데 원숭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괴들이랑 의형제들을 모조리 붙잡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불교에서 관세음 보살이 이정의 둘째 아들 목타, 서유기에서는 해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해안이랑 함께 복숭아 파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1000개에 왔는데 파티가 열리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해안한테 야 가서 돌원숭이 면상이나 한번 보고 와. 이렇게 해서 해안이 싸움터로 가게 되죠. 여찌여찌 해갖고 해안하고 손오공이랑 싸우게 되는데 손오공이 뭐 보통이 아니니까 해안이 싸우다가 져가지고 도망쳐 오게 되고 관세음보살이 듣고는 그 녀석 참 만만치 않구나 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 인물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옥황상제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이랑진군, 봉신연의에서 양전으로 활동하는 인물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이랑진군은 의형제, 매산 6형제가 있고 사병으로 1200명 정도 신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랑진군이 의형제랑 병사들을 데리고 손오공한테 가죠. 그렇게 해서 이랑진군과 손오공의 1차전은 거대화 대결입니다. 이랑진군이 푸른 얼굴에 빨간 머리, 날카로운 송곳니에 산같이 거대한 모습으로 변하고 손오공도 거대한 돌원숭이로 변해서 아주 우당탕탕 싸우게 되죠. 이때 매산 6형제랑 이랑진군의 병사들이 원숭이들을 붙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손오공은 일단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전은 변신술 대결인데 온갖 동물들로 변하고 손오공이 막 건물로도 변하고 그러다가 뿅 하면서 손오공은 사라지고 이랑진군네 집으로 가서 이랑진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이랑진군이 와가지고 집사한테 물어보는데 이 집사도 참 답답한 친구입니다. 이랑진군이 수상한 놈 못 봤냐? 그러니까 수상한 놈은 못 보고 주인님이랑 똑같은 녀석이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수상한 거 아니야? 그 이랑진군이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손오공 내 이놈! 그러고서 손오공이랑 싸우다가 화가산으로 오게 되죠. 이랑진군을 보냈는데도 승전보가 아직 안 전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옥황상제랑 관세음보살이랑 서왕모가 걱정을 하다가 싸움터로 구경을 나오게 됩니다. 같이 있던 태상노군이 금강탁이라고 이제 쇠고리 같은 걸 이제 손오공한테 딱 던지거든요. 근데 이 금강탁이 유도탄처럼 뿅뿅뿅뿅뿅뿅뿅 날아가고 손오공을 빡 맞추고 손오공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이랑진군이랑 매산 6형제가 손오공을 붙잡게 되고 견갑골에 구멍을 뚫어서 도수를 못 쓰게 만듭니다. 요괴 열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유기에서는 견갑골에 구멍을 뚫으면 도수를 못 쓴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붙잡힌 손오공을 처형하려고 온갖 무기들을 내려치는데 태상노군 선단이랑 복숭아밭에서 복숭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손오공한테 무기가 안 통해. 결국 태상노군이 데리고 가서 팔괴로라고 선단 구울 때 쓰는 화로에다가 넣고 찌는데 여기 바람 통하는 길에 손오공이 거기에 딱 숨어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근데 바람 통하는 길이니까 연기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매워서 눈이 빨갛게 되죠. 이래서 이때부터 손오공 눈이 화한 금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49일이 지나서 팔괴로를 딱 열어보는데 손오공이 눈을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신선한 바람과 빛이 들어오니까 여의봉을 휘두르면서 뛰쳐나오죠. 니네 다 죽었어! 이때 팔계로에 있던 숯이 하계에 있는 산으로 뿅 떨어지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화염산이 되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삼장 일행이 나찰녀한테 파초선을 빌려야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손오공은 뛰쳐나와서 위아래 없이 여의봉을 휘두르면서 막 다 두드려 부시고 있었고 옥황상제는 참다 못해서 석가모니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를 만난 손오공이 자기가 옥황상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가 옥황상제가 되려면은 얼마나 돌을 닦아야 되는지 아냐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옥황상제는 1750겁의 시간을 돌을 닦아야 된대요. 그리고 1겁은 129,600년이래. 이 도대체 얼마나 돌을 닦은 거야? 엄청난 시간이죠.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 정도 돌을 닦아야 되는데 네가 그 자리를 감히 넘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돌을 닦은 사람이 원숭이 하나 어떻게 못하나? 이걸 뭔가 힘으로 누르는 거 말고 그 어른의 여유 있잖아. 어른의 여유. 우리 갓난애기들이 막 와갖고 막 물건 던지고 내 물건 뺏어간다고 해갖고 어른이 진심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 어른의 여유를 한번 보여줬어야지. 막 뭐 귀한 복숭아긴 한데 뭐 그거 먹었다고 성질내고 선단 먹었다고 성질내고 손오공이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니야. 손오공도 잘못했지. 근데 옥황상제도 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후에 석가모니가 내 손바닥에 올라와서 도망칠 수 있으면 내가 너 옥황상제 시켜줄게. 그 손오공이 콜 오케이 딴말하기 없기. 그러고서 올라와서 군두는 타고 세상 끝까지 쫙 날아갑니다. 가보니까 5개의 기둥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한가운데에 가장 커다란 기둥에 제천대성 왔다가 놀다감이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기둥 한쪽에 오줌도 싸고 돌아오는데 많이 아시다시피 사실 5개의 기둥은 석가모니의 손가락이었던 거죠. 손오공이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도망치려고 할 때 석가모니가 열의 신장을 빵! 날려가지고 한 방 맞고 날아간 손오공은 5개의 손가락 모양의 커다란 산에 눌려서 얼굴과 손만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석가열애는 자비심을 발휘해서 그곳의 토지신에게 손오공이 배고파하면 무쇠의 알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은 구리를 녹인 물을 먹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비심인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오공을 구할 미인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막 배고프면 쇠알을 먹어야 돼. 쇠를 씹어 먹어야 돼. 막 구리 녹인 물을 먹어야 되고. 이게 무슨 잡이야. 차라리 굶기지. 그걸 먹으면서 손오공 몸이 더 튼튼해졌을 수도 있잖아. 철분 같은 것도 섭취하고. 이게 몸에 좋은 거겠지. 뭐 석가모니가 다 뜻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는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석가모니의 명령을 받고 관세음 보살이랑 해안이 당나라에서 출발해서 서천으로 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거든요. 저도 요거는 원전을 보고서 처음에 알게 된 내용이라서 되게 흥미있게 봤습니다. 요것도 금방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